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이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위대한 인물들의 치밀한 계획과 빛나는 승리의 연속으로 기억합니다. 회의실에 모여 지도를 펼쳐든 장군들, 법령에 서명하는 군주들, 그리고 역사의 물줄기를 올곧게 이끌어가는 현명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만약 인류의 역사를 움직인 진짜 동력이 그들의 완벽한 계획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실수였다면 어떨까요? 잘못 읽은 해도, 놓쳐버린 회전 길목, 오해한 조항 하나, 우연히 오염된 배양 접시, 혹은 한 시간의 시차 때문에 한 시대의 문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렸다면 말입니다. 이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격려가 되며 여러분의 하루에 지적인 즐거움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실수들의 이야기, 그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15세기 후반, 대서양은 아직 완성된 지도가 아닌 풀리지 않은 거대한 수수께끼와 같았습니다. 뱃사람들은 바다 위로 떠오르는 섬들을 마치 소문처럼 이야기했고, 지도 제작자들은 학자의 신중함으로 대륙의 가장자리를 그린 뒤 텅 빈 공간은 상상력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수많은 중간 상인들의 손을 거쳐 후추와 정향을 실어 날랐고, 포르투갈은 인내심을 갖고 카라벨선을 이끌어 아프리카 남단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수세기에 걸친 기나긴 전쟁을 그라나다에서 막 끝내고 아람브라 궁전에 마지막 깃발을 꽂은 뒤 다음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공기 속에는 향냄새와 축축한 양피지, 그리고 머나먼 동방이 약속하는 막대한 이윤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공기 속으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한 남자가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확신은 정확한 계산보다는 대담한 용기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는 제노바 출신의 항해사였고 타고난 몽상가였으며 어쩔 수 없이 끈질긴 협상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지중해를 항해하며 조류와 바람을 익혔고 포르투갈 앞바다에서 난파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모든 책을 읽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책들은 기묘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는 프톨레마이오스와 중세 우주학자들의 이론을 공부했고 유럽인들의 머릿속을 향신료와 비단, 그리고 시판구라 불리는 황금의 섬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채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에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틴 학자들에게 알프라가누스로 알려진 아랍의 위대한 천문학자 알파르가니의 저서를 연구했습니다. 알파르가니의 계산은 매우 정확했지만 콜럼버스는 그 숫자를 엄청난 확신을 갖고 오해했습니다. 여기에 그의 위대한 실수의 핵심이 있습니다. 지구의 크기는 이미 고대 그리스의 학자 에라토스테네스에 의해 현대의 수치와 놀랍도록 근접하게 측정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여러 다른 측정값들이 난무했고 콜럼버스는 그중 아랍 천문학자 알파르가니의 계산을 채택했습니다. 알파르가니는 지구 경도 1도의 길이를 아랍 마일이라는 단위로 제시했는데 이 단위는 콜럼버스가 사용하던 이탈리아 마일이나 로마 마일보다 훨씬 긴 거리였습니다. 1 아랍 마일은 약 2km에 가까웠지만 1 로마 마일은 그보다 짧았죠. 쉽게 말해 콜럼버스는 긴 자로 잰 길이를 짧은 자의 눈금으로 읽어버린 셈입니다. 정확한 계산 결과를 더 작은 단위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의 머릿속에서 지구는 마치 뜨거운 물에 세탁한 옷처럼 확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시아 대륙이 실제보다 훨씬 동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고 믿으며 오류를 키웠습니다. 그는 황금의 섬 시판구가
아시아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카나리아 제도에서 서쪽으로 항해하면 불과 수천 마일 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 카나리아 제도에서 동아시아까지의 거리는 함대 전체를 삼켜버릴 만큼 광대했지만 그가 상상한 바다는 단 3척의 배와 한 계절의 행운만으로도 건널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의 이런 엉터리 계산은 당시 유럽 군주들의 간절한 욕망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면서 아시아로 향하는 육로 무역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항로를 거의 개척해가고 있었고 스페인은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후 새로운 영광과 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페르난도 국왕과 이사벨라 여왕은 경쟁국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동방무역로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바로 그 왕실의 굶주림을 해결해줄 달콤한 제안을 들고 궁정을 찾았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이미 전문가위원회가 그의 계산이 터무니없고 항해가 너무 길 것이라고 판단하여 거절당한 후였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여러 차례 퇴짜를 맞았죠. 하지만 마침내 그가 지원을 얻어낸 것은 그라나다 함락으로 국가적 자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야망에 불타오르던 스페인 왕실에게 콜럼버스의 해상 실험은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1492년 8월 산타마리아, 니냐, 핀타 이 3척의 작은 배가 팔로스항을 떠났습니다. 배 안은 선원들, 물통, 소금에 절인 고기, 단단한 비스킷, 그리고 몇 안 되는 나침반과 천문 관측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황금과 명예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어떤 선장도 목적지를 향해 건너본 적 없는 미지의 바다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9월이 되고 10월이 되자 선원들의 마음속에는 희망보다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보상을 상기시키고 돌아가는 것이 더 멀다고 설득하며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마침내 1492년 10월 12일 새벽 한 선원이 외쳤습니다. 육지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아시아의 황금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대륙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그곳을 인도의 일부라 믿고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잘못된 수학과 확고한 기대가 만들어낸 명백한 오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책의 내용에 눈앞의 풍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쿠바를 아시아 본토의 일부로 히스파니올라 섬을 시판구 근처로 착각했습니다. 그의 머릿속 숫자는 눈앞의 해안선과 조류라는 명백한 현실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그저 운 좋은 실수담으로 치부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행운의 이면에는 씁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의 계산대로 지구가 정말 작았다면 그와 선원들은 망망대해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물도, 식량도, 희망도 보충할 곳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의 실수가 불러온 결과는 단순한 발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종교와 무역의 언어를 빌려 토지와 노동력을 착취한 길고 고통스러운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두 번째 항해로 돌아왔을 때 그의 배에는 탐험가가 아닌 정복자와 정착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탕수수가 카리브해의 토양에 뿌리를 내렸고 질병이 바람과 피부를 타고 퍼져나가 면역력 없는 원주민 공동체를 휩쓸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아시아의 언저리에 도달했다는 믿음을 평생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항해사들이 끈질기게 해안선을 측량하고 조류를 기록하며 이곳이 전혀 다른 거대한 두 개의 대륙임을 증명하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결국
한 남자의 치명적인 계산착오가 새로운 길을 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끈질긴 수정 작업이 그 길 위에 새로운 지도를 채워 넣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거리 계산법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운 숫자와 자신이 측정하려는 대상의 복잡성 앞에서 겸손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오류가 국가의 정책이 되었을 때 실수는 비로소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힘을 갖게 됩니다. 조용한 연구실 책상 위에서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깃발을 달고 바다로 나아간 실수가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단지 실수의 기록만은 아닙니다. 항해술은 발전하고 지도는 정밀해졌으며 한때 전설이었던 항해는 이제 정기 여객선의 스케줄이 되었습니다. 인공위성이 신발 길이만큼의 오차로 선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대에 대서양의 낭만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발전 이전에 잘못된 믿음과 엉터리 계산 뭉치를 들고 함대를 이끌고 미지의 바다로 나아간 한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마주했던 텅 빈 바다는 사실 그의 지도 위에만 존재했던 공허함이었습니다. 1919년 여름의 어느 날 한때 루이 왕조의 영광을 비추던 샹들리에 아래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모였습니다. 궁전 밖 유럽에서는 여전히 진흙과 포연의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의 상처는 깊었고 뒤이어 찾아온 독감은 대륙을 조용한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의 조항들 속에는 미래의 또 다른 전쟁을 잉태할 분노와 공포의 씨앗이 함께 꿰매져 있었습니다. 이 조약을 주도한 인물들은 각자의 상처와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라 불렸던 프랑스의 클레망소 총리는 독일이 다시는 프랑스 땅을 짓밟지 못하도록 철저히 응징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평생 2번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의 땅을 보았고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만 지켜진다고 믿었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조지 총리는 국내 유권자들의 독일에 대한 복수심과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독일이 필요하다는 현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4개조 평화 원칙이라는 이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모든 분쟁이 총칼이 아닌 규칙으로 해결되는 국제연맹의 창설을 꿈꿨습니다. 이 회의에 패전국 독일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협상의 주체가 아닌 일방적으로 조건을 통보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조약의 내용을 받아든 독일 대표단은 이를 딕타트, 즉 강요된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조항 중에서도 독일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은 제231조, 이른바 전쟁 책임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전쟁으로 인한 모든 손실과 피해의 책임이 독일과 그 동맹국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법률가들에게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근거였지만 독일 국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도덕적 낙인이자 굴욕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을사늑약이나 경술국치의 굴욕과도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짓밟혔을 때 그 분노와 원한이 어떤 비극을 잉태하는지 역사는 똑똑히 보여줍니다. 조약의 다른 조항들은 이 판결에 날카로운 이빨을 달아주었습니다. 독일은 알자스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반환해야 했고 수많은 영토를 주변국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해외 식민지는 모두 빼앗겼고 한때 유럽을 호령하던 군대는 10만 명으로 감축되었으며 탱크, 중포, 잠수함, 공군의 보유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돈, 즉 배상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1921년
연합국위원회는 배상금을 1320여 골드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고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영국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 가혹한 조약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훗날 세기를 뒤흔들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조약을 카르타고식 평화라 부르며 위대한 산업국가의 목을 조르는 것은 안정이 아닌 붕괴와 분노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내에서 이 조약은 이미 침몰 직전인 배에 던져진 무거운 짐과 같았습니다. 새로 수립된 바이마르 공화국은 조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전쟁을 재개하겠다는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익 세력은 조약에 서명한 정치인들을 11월의 범죄자들이라 부르며 독일군이 전장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들에게 등을 찔렸다는 등 뒤에 비수 전설을 퍼뜨렸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이 신화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조약이 안겨준 굴욕감은 이 독버섯 같은 이야기가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1923년 독일이 석탄과 목재 납품을 지체하자 프랑스와 벨기에 군대는 루르 공업지대를 점령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소극적 저항을 호소했고 공장은 멈췄으며 세수는 말라붙었습니다. 정부는 돈을 찍어냈고 마르크와의 가치는 악몽처럼 폭락했습니다. 주부들은 정오가 되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빵을 사기 위해 서둘렀고 자녀를 위해 평생 모은 저축은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은 신중해야 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아돌프 히틀러를 만들어낸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르사유 조약은 그에게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 완벽한 어휘와 소재를 제공했습니다. 굴욕적인 조인식 사진, 전쟁 책임 조항, 점령당한 루르, 휴지 조각이 된 화폐 이야기는 모두 독일의 존엄성을 되찾겠다고 약속하는 그의 연설에서 효과적인 소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또 다른 전쟁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음 전쟁으로 가는 다리를 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조약의 조건이 덜 징벌적이고 더 현실적이었다면, 만약 배상금이 굴욕이 아닌 회복과 연계되었더라면 역사는 조금 더 완만한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처리 방식은 의미심장한 비교를 제공합니다. 미국은 마셜 플랜을 통해 서유럽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고 독일을 불구의 경쟁자가 아닌 민주주의 파트너로 재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후대의 설계자들은 베르사유의 실패로부터 값비싼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이루어진 서명은 하나의 전쟁을 끝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비극의 계절을 시작했습니다. 잉크가 마른 조약서 위에 강력한 원한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은 어떤 날씨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났습니다. 1914년 6월 28일 아침 사라예보는 긴장된 환영 행사로 분주했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아내 소피가 도시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세르비아인들에게 성 비투스 축일이자 중세 코소보 전투를 기념하는 성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민족의 운명에 대한 열망이 정치적 행동으로 타오를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날이었죠. 바로 그날 그 거리로 제국의 후계자 부부를 태운 무게차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경로가 사전에 공개된 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지붕이 없는 투어링카를 선택한 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이는 그날을 망치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나 모든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젊은 보스니아라는 단체의 청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내건 세르비아의 비밀 결사, 검은 손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 중 한 명인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조국 통일이라는 대의를 부적처럼 품고 다니는 작고 다부진 청년이었습니다. 황태자의 차가 강변 도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나아갈 때 한 청년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폭탄은 황태자의 차 지붕을 맞고 튕겨나가 뒤따르던 차 밑에서 터졌습니다. 목표는 빗나갔지만 방문단과 구경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동 속에서 황태자의 차는 시청으로 질주했습니다. 당황한 시장이 환영사를 시작하자 페르디난트 대공은 분노에 차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손님으로 이곳에 왔는데 폭탄으로 환대를 받는군. 흔들렸지만 유연함을 잃지 않은 황태자는 부상자들을 위문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이 인도적이고 고집스러운 결정이 그날의 세 번째 실수를 낳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경로가 정해졌습니다. 강변 도로를 따라 직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운전사는 누구에게도 새로운 경로를 전달받지 못했고 습관처럼 예전 경로를 따라 우회전을 했습니다. 길이 틀렸어. 누군가 소리쳤고 운전사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는 덜컹거리며 멈춰섰고 엔진이 꺼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차가 멈춘 곳은 실러의 식료품점 앞, 바로 그곳에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실패한 후 시리에 빠져있던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샌드위치를 사 먹고 정신을 차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온 그의 눈앞에 세상이 그를 위해 멈춘 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불과 몇 걸음 앞에 움직이지 않는 차 안에 황태자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프린치프는 차로 다가가 FN 모델 1910 권총을 꺼내 두 발을 쏘았습니다. 한 발은 대공의 목에, 다른 한 발은 소피의 복부에 명중했습니다. 페르디난트는 쓰러져가는 아내를 부르며 속삭였습니다. 소펄, 죽으면 안 돼. 아이들을 위해 살아줘.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잘못된 길과 꺼져버린 엔진이 이데올로기만큼이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거의 모든 세부사항은 한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보안 임무에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본과도 같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회전이 마른 장작더미에 불쏘시개를 던져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럽이라는 장작더미는 전쟁을 갈망하는 국가 간의 동맹 시스템, 철도 시간표에 맞춰 짜인 군사동원 계획, 그리고 민족주의의 열기로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이후 한 달간 유럽의 각국 수도에서는 외교라는 이름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펼쳐졌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를 응징하려 했고 독일은 맹목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러시아는 슬라브 동족인 세르비아를 보호하려 했고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동맹에 묶여 있었습니다. 영국은 중립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선전포고가 이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독일이 러시아와 프랑스에, 그리고 독일군이 중립국 벨기에를 침공하자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역사의 화살이 거침없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첫 번째 화살은 운전사의 작은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만약 운전사가 새로운 경로를 숙지했더라면, 만약 엔진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프린치프의 순간은 목표물 없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물론 더 깊은 전쟁의 원인들은 또 다른 빌미를 찾아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 사라예보의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작은 실수가 역사의 물줄기를 거대한 폭포수로 바꾸어 놓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초원의 바람은 오랜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13세기 초 그 바람은 칭기즈칸이라는 이름과 함께 흩어져 다투던 부족들을 하나의 활처럼 묶어낸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서쪽,
비단길의 부유한 도시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호라즘 제국의 샤, 알라우딘 무함마드가 있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카스피해에서 힌두쿠시 산맥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자랑했고 부하라와 사마르칸트 같은 도시들은 부와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칭기즈칸은 무역을 원했습니다. 1218년 그는 모피와 금속, 그리고 동등한 무역 상대가 되고 싶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대상단을 호라즘 제국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국경도시 오트라르의 총독 이날추크는 그들을 상인이 아닌 첩자로 의심했습니다. 그는 대상단의 물품을 몰수하고 상인들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칭기즈칸은 분노했지만 화살을 먼저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3명의 사절단을 사에게 보냈습니다. 존중의 표시로 한 명은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상을 요구하고 총독의 처벌을 요구했으며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여 교역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의 대답은 오만했습니다. 그는 무슬림 사절의 목을 베고 두 몽골 사절의 수염을 깎아 돌려보냈습니다. 초원의 부족들에게 사절의 신성함은 상식 이전에 서로 다른 세계가 충돌 없이 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었습니다. 사의 모욕은 자존심을 넘어 그 규칙 자체를 파괴한 행위였습니다. 수염이 깎인 사절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말이 아닌 무력으로만 정의를 찾을 수 있다는 가장 위험한 소식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1219년부터 시작된 몽골의 침공은 단순한 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리 자체가 도시들을 배신하는 듯한 재앙의 계절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군대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마치 물이 스며들듯 호라즘 제국의 곳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기마술과 전술은 소식보다 빨랐습니다. 첫 목표였던 오트라르는 몇 달간의 공성전 끝에 함락되었고 총독 이날추크는 처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부하라에서는 항복하는 자는 살려주되 저항하는 자는 모두 죽음뿐이라는 공포의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사마르칸트의 화려한 성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 무함마드는 도시에서 도시로 도망치다 결국 카스피해의 한 섬에서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들 잘랄 알딘이 남아 저항했지만 인더스강 전투에서 패배하며 제국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한 줌의 이익에 눈이 멀어 대상단을 몰살한 총독과 유목민 왕의 사절을 얕보고 모욕을 준 사의 치명적인 오판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날추크가 통상의 규칙을 존중했더라면, 만약 샤가 오만한 자존심 대신 현명한 외교를 선택했더라면 초원의 바람은 복수가 아닌 이윤의 이야기를 실어 날랐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의 오래된 규칙 위반이 무역을 피해 전설로, 하나의 불만을 거대한 불의 계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초원의 바람은 단지 기억만이 아니라 경고 또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961년 봄, 쿠바의 피그만 해안. 이곳은 산호초가 늙은 뼈처럼 수면 아래 도사리고 있는 얕은 만입니다. 바로 이 해안을 따라 망명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군대가 조국을 되찾기 위해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이 작전은 비밀스러운 방에서 태어났지만 서로 맞지 않는 시계 때문에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의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자 미국은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 말기부터 CIA는 쿠바 망명자들을 모집하여 과테말라와 니카라과에서 비밀리에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쿠바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고 임시정부를 선포하여 쿠바 국민들의 봉기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새로 취임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넘어왔습니다.
젊은 대통령은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비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는 작전에 그럴듯한 부인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작전의 핵심은 제공권 장악이었습니다. 상륙 이틀 전인 4월 15일, 망명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B-26 폭격기 편대가 쿠바 공군 기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목표는 지상에 있는 쿠바 공군기들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륙 당일 새벽, 두 번째 공습으로 남은 비행기들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공습은 충분히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일부 비행기는 파괴되었지만 상당수가 살아남았습니다. 게다가 위장 망명을 위해 마이애미로 날아간 폭격기의 조작이 어설퍼 미국의 개입 사실이 금세 탄로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 세계의 비난에 직면한 케네디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감에 상륙 당일 새벽에 예정되었던 결정적인 두 번째 공습을 취소하고 맙니다. 해변에 갇힐 위험보다 거짓말이 탄로날 위험을 더 두려워한 결정이었습니다. 망명자 여단이 상륙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잠자는 수비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경계태세에 들어간 카스트로의 군대와 탱크, 그리고 살아남은 쿠바 공군기들이었습니다. 쿠바 공군의 T-33 제트기와 시퓨리 전투기들은 하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망명자들의 보급선이었던 휴스턴호와 리오 에스콘디도호를 격침시켰습니다. 탄약, 연료, 무전 장비가 바닷속으로 사라지면서 망명자 여단은 순식간에 고립되었습니다. 4월 19일 아침 해변의 교두보가 점점 좁아지고 탄약이 바닥나자 마지막 공중 지원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니카라과에서 B-26 폭격기들이 발진했고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이들을 엄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니카라과와 쿠바 사이에는 1시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폭격기들은 니카라과 시간에 맞춰 해안에 도착했지만 미 해군 전투기들은 쿠바 시간으로 움직였습니다. 폭격기들은 어묵이 없이 1시간이나 먼저 적진 상공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쿠바 공군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공습에 자원했던 4명의 미국인 조종사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간단히 수정할 수 있었을 1시간의 시차. 그 사소한 실수가 화약 없이, 소리 없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결국 사흘간의 전투 끝에 망명자 여단은 패배했습니다. 100여 명이 전사하고 1200여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피그만 침공 실패는 수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비밀 유지가 필수적인 작전은 종종 성공도 비밀 유지도 둘 다 실패한다는 것. 우아한 보고서보다 산호초와 연료, 무전기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 그리고 전쟁 계획에 적힌 시간은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작전의 심장 박동과 같다는 것. 60분의 시간차가 만들어낸 비극은 역사가 얼마나 거창하게 이야기되든 그 실패는 종종 아주 사소한 곳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928년 늦여름 런던의 한 실험실 공기에는 축축한 회반죽 냄새와 도시의 차가운 먼지, 그리고 램프 불빛 아래 따뜻해진 묵은 한천 배지가 내뿜는 희미하고 달콤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은 짧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실험자들이 의뢰 그렇듯 배양 접시들을 살폈습니다. 그는 상처를 공개하고 혈관을 타고 들어가 생명을 위협하는 황색포도 상구균을 배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뚜껑 하나를 들어 올리고는 작은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배양 접시 가장자리에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곰팡이 주변으로 황색포도 상구균 군집이 마치 투명한 붓으로 원을 그린 듯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원 밖에서는 황금빛 박테리아들이 왕성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원 안에는 고요한 침묵, 즉 성장이 없는 깨끗한 고리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플레밍은 그저 오염되었다고 접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기심을 갖고 곰팡이를 따로 배양하고 곰팡이 주변에서 나온 액체를 다른 박테리아가 있는 접시에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그 액체는 포도상구균과 연쇄상구균처럼 인류를 괴롭혀온 수많은 세균들을 죽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적의 물질에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페니실린은 매우 불안정해서 분리하고 정제하기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결국 플레밍의 발견은 1929년 학술지에 실렸지만 실용화되지 못한 채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잊혀갔습니다. 사람들은 플레밍의 실험실이 지저분했기 때문에 이런 행운이 찾아왔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의 실험실 창문은 늘 열려 있었고 바로 아래층에서는 다른 과학자가 곰팡이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날아든 곰팡이 포자 하나가 그의 배양 접시에 내려앉은 것이죠. 하지만 이 발견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세균의 성장과 소멸을 관찰해온 준비된 마음에 찾아온 행운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냥 지나쳤을 오염된 배양 접시에서 인류를 구할 가능성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10여 년이 흐른 뒤 옥스퍼드 대학의 하워드 플로리와 언스트 체인이라는 두 과학자가 플레밍의 잊혀진 논문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페니실린을 안정적으로 추출하고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페니실린은 전장의 수많은 부상병들의 목숨을 구했고 인류는 비로소 세균과의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버려진 페트리 접시, 한 과학자의 예리한 관찰력, 그리고 또 다른 과학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만나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견이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산착오에서 비롯된 신대륙 발견부터 굴욕적인 조약이 잉태한 전쟁, 운전사의 사소한 실수가 불러온 세계대전, 그리고 시차 때문에 실패한 작전과 지저분한 실험실에서 피어난 기적까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실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때로 영웅의 칼이 아닌 이름 없는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에 의해 삐걱거리며 방향을 틉니다. 혹은 버려진 실험 접시 위에서 예상치 못한 기적을 피워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어제의 수많은 실수와 우연,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바꾼 지혜로운 눈들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평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